트럼프는 이미 이제 대통령 4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죠? 했고 그 4년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네. 4년에서 4년으로 바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4년 하다가 그때 패하고 그다음에 와신 상담하면서 플로리다에서 거의 4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나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죠? 그렇게 보았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보니까 역시 인사였던 것.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이 왕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죠. 소설책이 있죠. 지금 트럼프의 귀환이 이 세계 조야에 커다란 의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귀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세계사적인 어떤 구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미중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 중국, 유럽 세계의 축으로 나뉘어지는 하나의 역할을 할 단초가 될 것인가? 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 초라 할까요? 올 중반부터 벌써 이 트럼프의 귀환을 예견을 하시고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에 또다시 한번 재임 기간을 건너뛰어서 재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조병재 박사님 모시고 트럼프의 귀환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임기 첫 임기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트럼프의 귀환을 또 전망을 하셨고요. 예. 상당히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뭐 진작부터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다기보다도 지난 한 2, 3년 사이에 네. 제가 한 2010년부터 한 2020년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그 시기다. 네. 뭐 예를 들면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네. 했고 또 예. 2010년에는 중국이 경제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고요. 예. 그다음에 2015년에 가면 일본이 모든 안보 법제를 다 이렇게 이제 재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이제 국가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2015년에 출마해서 2016년에 대통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파 보수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막 대두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읽다가 보니까 네.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자료를 정리하고 네. 이렇게 했죠. 네.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재미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게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예. 뭐 뒤에 가면서 이제 조금 그 역사적인 재밌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 알아보도록 하고 재선 가능성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2016년도 1기 동안에 했던 예, 예. 그 행적이라 그럴까요? 예. 이게 현대사적으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2기가 된다고 해서 별달리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또 다른 하나의 불확실성을 또 가져온다면 이게 세계사적으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또 바이드노믹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 9%대 소비자 물가를 2%에 떨어뜨리고요.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7월 달 토론 이후에 안 되겠다, 이거 선수 교체하자. 그러면서 마라톤을 갖다가 단거리 한 100m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손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의 요인? 뭐 그럴까요? 아니면은 무엇이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트럼프가 왕의 귀환의 한 주인공이 됐을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책을 이제 금년 그 5월에 책을 이제 아, 출간을 올해 했고 출간하셨고, 예. 그때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이거 트럼프의 귀환 이렇게 쓸까 말까를 두고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아직 뭐 총선까지 5개월 반년이나 남아 있는데 트럼프의 귀환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뭐 예측을 하는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네. 제가 본 트럼프는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2015년에 그리고 16년에 이제 당선이 될 때 네. 그 현재의 상태, 그 당시 현재 상태죠. 네. 그죠? 그 당시의 상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많아지는 것 같다. 다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는 그렇게 분명히 봤던 것 같아요. 이 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세계화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피해를 본 사람들. 미국에서 요즘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산업 노동자들 말이죠. 예. 이 사람들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의 삶이 일자리가 뺏기면서 삶이 그냥 피폐해 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알코올, 마약 이런 게 들어가고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다른 하나의 부류는 미국이 이제 소수 인종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흑인, 히스패닉, 그다음에 아시아계, 그다음에 또 난민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었어요. 예를 네. 들면 대학교 입학을 할 때도 소수 인종에게 쿼타를 30%를 줘라라고 하는 게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능 점수는 내가 높은데 저쪽에 있는 저들은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 네. 때문에 그렇죠. 그냥 좋은 학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는 뒤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백인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죠. 그죠? 하나는 세계화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 여러 가지 정체성에 관한 정부 정책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 네. 근데 이 둘이 모여 가지고 만든 거대한 이 유권자의 블록이 생겼는데 그게 보면 이제 저학력, 백인, 그다음 노동자 뭐 이런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 뭐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농촌 지역까지 가는 이쪽 지역이었는데 트럼프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현재의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너네들의 일자리를 부수는 제조업 이게 망가지는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면서 세계 곳곳으로 그냥 돈과 사람을 갖고 나가서 막 탕진하는 이 문제가 네. 있다. 예. 이 세 가지 문제를 내가 고쳐줄게. 나를 백악관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백악관으로 들어갔었고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1승이 이제 됐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3년 차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 코로나가 닥쳤죠. 그리고 네. 코로나에 대응하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바이든에게 다시 졌죠, 그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뭐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의 그 뭐 경제 정책, 자기의 대외 정책 그걸 추진을 이제 했었는데 네. 실적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시면 인플레라는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2022년에 한 9%까지 올랐다가 네. 이게 나중에 가면 한 뭐 2%까지 내려오기는 내려와요. 이제 선거를 할 무렵까지는.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선거가 실시되는 게 금년 11월이었으니까 10월 초에 뉴욕 타임스가 여론조사를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미국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28% 많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70% 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예.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의 정치에 대한 지지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현 집권 당이 재집권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는 뭐
당연히 했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태였고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작년 벌써 봄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고 그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기에 이 정도 같으면 집권당이 재집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미 그 2022년에 대선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공화당의 후보로 2023년 말이 되는 것 같으면 이미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그 얘기는 미국 국민의 반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으면 뭐 책 제목을 트럼프의 귀환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시대 정신을 잡았는 것 같고 그래서 11월 선거에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트럼프가 잡은 시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불법 이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세계화다. 예. 그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미국의 이 노동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저가 공산품들이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공산품이 미국의 제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제조업을 망가뜨리면 뭐야?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다, 뭐 이라크다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뭐 돈과 사람을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한다고 이렇게 쓰는 돈이 이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데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의한 게 미국 제일주의라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이제 질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못하겠다. 우선 나를 챙겨야 되겠다. 내가 우선 살아야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를 얘기를 했죠. 그걸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고 저는 그걸 이제 트럼프가 정말 미국의 요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잡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자기는 정확하게 봤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시대 정신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의 미국의 경쟁력 측면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이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부상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의료 비용이라든지 치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20세기에 하던 그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에 드는 재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로 시대 정신, 트럼프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 만약에 그 방향이라면 그런 합리주의를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 주신 세계화 측면에서 미국이 주장하던 WTO 체제 시스템은 끝이 났고 이제 그렇죠. FTA마저도 지금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중국과의 어떤 제조업 경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무역 주역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불법 이민 문제 역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뭐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에서 이제 뭐 속인주의로 바뀌든지 원전 출산도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시대 정신이라는 걸 뭐라 그럴까요? 고립주의라고 할까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외교적인 프로토콜로 보실 때 미국의 이런 시대 정신을 무슨 주의라는 말로 꼭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면 고립주의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진화론적 신합리주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이 이름 붙인 그걸 굳이 우리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트럼피즘?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다른 그 무엇에 보다도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민 같은 경우에 말이죠. 네. 그 난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우리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미국인들은 대부분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네. 받아들여 줬고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정 출산 시민권 다 부여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가
불법 이민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서 태어난 애들은 시민권 다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의 노동시장이 너무나 이제 교란이 된다는 거죠. 네. 임금 체계는 점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고 네.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을 도저히 하지 못할 수준의 임금에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그냥 하겠다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하방으로 이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WTO를 기능 마비시켰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WTO가 뭡니까? 사실 자유무역의 상징이었죠. 그죠? 그렇죠. 예, 문제가 있으면 다 WTO로 갖고 와라.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 해결해 줄게. 분쟁 조정 기구라는 걸 거기서 갖고 있었는데 네. 이걸 미국이 이제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뭐 관세 막 올리고 그다음에 뭐 쿼타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하고 이래 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곳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이미 되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보는 미국의 그 두 번째 문제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저가 물품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뭐냐? 관세를 막 무지무지하게 때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요즘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을 생각이 있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 미국에 들어와서 네.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해라. 그러면 내가 법인세도 더 내려줄게. 법인세는 2017년에 트럼프가 그전에 35% 있던 거를 네. 17%로 내렸거든요. 네. 아니 21%로 21%. 내렸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공약을 해가지고 다시 내가 15%까지 내려줄게 네. 이렇게 약속했죠.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면 단 미국 바깥에서 생산을 해서 이걸 갖고 들어오려고 하면 네. 관세 무지하게 맞을 거야. 이게 뭐 그냥 10% 20%의 보편 관세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필요하면 나는 100% 200%까지도 간다 이제 이렇게 했는 거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는 경제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미 이거는 자유주의와는 완전히 그냥 달라진 거죠. 보호무역주의죠. 미국이 이걸 시작하면 뭐 EU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로 보호무역이 이제 무역이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스타일일 경우에는 참모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대통령을 잘 모실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잘 실천을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하마평에 오르고도 있고 또 뭐 일론 머스크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고 DOJ 정부 효율화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최근 뉴스에서는 일정 부처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친구가 미성년자 어떤 문제로 사임을 중도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참모와 내각 구성 등등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이미 이제 대통령 4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죠? 했고 그 4년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네. 4년에서 4년으로 바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4년 하다가 그때 패하고 그다음에 와신 상담하면서 플로리다에서 거의 4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나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죠? 그렇게 보았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보니까 역시 인사였던 것 네. 같아요. 예. 일기 때 보면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행정부를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인사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백악관하고 행정부를 채우고 있었죠. 적어도 네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제일주의 네. 일종의 이념인데 예. 우리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경제민족주의와 같은 미국 제일주의 예.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거 청와대에 들어갔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청와대 이제 대통령 수석 고문을 했던 사람이고 예. 두 번째 부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당뇨들이 있어요. 예.
그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기 전, 그러니까 2016년 여름 이전까지는 예.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는 이단이었죠, 이단. 그런데 이 사람이 공화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돼버렸네. 그때부터는 이제 공화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되도록 도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는 도우는 과정에서 트럼프하고 연결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의 당뇨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갔어요, 한 줄기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갔던 린스 프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자기 그야말로 트럼프 월드, 트럼프 제국에서부터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이제 회사 일 경영하면서 뭐 그동안에 쭉 자라오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이제 또 데리고 들어왔어요. 측근이죠, 그죠? 뭐 가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딸 이방카하고 그 사위 쿠시너였죠. 예.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명망가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 어떤 특정 국방 분야에서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 외교 분야에서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경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잘 알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국무장관 뭐 렉스 틸러슨도 그렇고 또 경제보좌관 했던 게리 콘, 그 네. 골드만삭스에 있던 그 사람도 그렇고 뭐 국방장관이 됐던 짐 매티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을 쭉 뽑아왔어요. 이래가 섞어가지고 해보니 네. 트럼프가 보니까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거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뇨, 그죠? 네. 불렀던 사람 자기와 이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명망가라고 이렇게 전문가라고 불러온 사람들 자기의 철학을 이해를 못해. 세계를 나는 지금 미국 제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패권의 미국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해가지고 우리 세계 경찰로를 가서 해야 돼. 네. 동맹이 다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경제에서 다 마찬가지고 자유무역 해야 돼. 글로벌리스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트럼프랑 안 맞는 거죠. 트럼프가 중간 선거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는 이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는 트럼프는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을 뽑는 걸 보면 우선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그걸 충실히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네. 그걸 뭐 우리는 충성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예. 사실 충성심이라는 말도 그건 개인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내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 정책을 정말 열심히 이제 이행할 사람이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이번에 그 사임하고 물러나간 법무장관 그 매트 게이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은 트럼프가 그냥 야 불에 뛰어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성파였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너 법무부에 가가지고 말이야 법무부를 확 뒤집어 버려. 이런 미션이 딱 주어졌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17세 그 여성하고의 무슨 그러니까 미성년 여성과의 무슨 성추행 네.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이 미성년과 관련된 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 봐줄라 그래도 아마 통과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이제 하원 윤리위에서 그걸 이제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들고 있기는 있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치기를 했더라고요. 후임으로 뽑은 사람이 팜 본디라고 하면 네. 이미 뽑았더라고요. 네. 여성인데 그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항상 트럼프 옆에 있었고 트럼프가 그 지금 직면하고 있는 4가지의 형사 소송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계속 보좌를 하고 네.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충성파 중의 이제 한 사람이고 능력도 검증이 됐고 그런 사람을 이번에 임명을 또 했더라고요. 여성으로 바뀌고 뭐 그러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게이츠 못지않게 저쪽에 가가지고 그냥 일을 좀 일으킬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기 때 경험한 바로는 코헨도 배신을 해서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를 보좌했던 비서실장으로 보좌했던 코스웨 아저씨도 자서전을 쓰면서
엄청난 비난을 해버리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딱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지만 이게 과연 국제 질서에서 어떤 전환기적인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없이 사이즈믹 시프트, 지각 변동이 막 단층 현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게 과연 미국의 바람직한 정책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말하는 대변하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우선주의인가? 네.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쭉 내려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 요소가 세 가지 있었는데 네. 그거 이미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구축한 질서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 충격적인 변화고 네. 당장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변화이겠지만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필요한 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면 미국은 자기의 쇠퇴만 더 가속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전략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목표와 수단 사이에 이 연결시키는 로드맵이 제대로 된 게 있어야 그게 전략이 아닙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전략이 너무 야심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트럼프가 보기에는 세계 경찰 이미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비 마구제비를 쓰고 있는데 이 재정 적자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그대로 두고는 안 돼. 이걸 우리가 하려면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재건을 해야 돼. 이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미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20세기 초반까지 계속해서 미국이 거대한 고립된 섬으로 남아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도 1차,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는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정부가 됐건 공화당 정부가 됐건 미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고 최대화하는 데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이 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반영을 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나토가 다시 복원됐다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면 협력 관계로 다시 더 돌아섰고요. 예. 한반도에 있어서의 방위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8억 달러로 뭐 빨리 체결을 했습니다만 정감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서로가 좀 대화가 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근데 앞으로 트럼프가 그런 동맹 관계를 시대 정신에 맞게 조정을 한다. 가식을 벗어버리고 미국의 실리를 완전히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저희들 29년 대공황 났지 않습니까? 대공황 직전에 뭐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서양 건너 유럽하고 엄청난 관세 전쟁을 했거든요. 그렇죠. 40%, 60% 막 서로 때리고 매기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 결과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대공황이 왔단 말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리쇼링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를 이끌고 그러다 보면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나라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유럽도 살아야 되겠고 중국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유럽과 중국이 이렇게 붙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무역 정책,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정책, 그리고 소위 미국이 냉전 체제에 강조했던 민주주의 정치 제도. 이 제도에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미국도 새로운 트럼피즘을 만들어내면서 가식을 집어든 가식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형 노릇을 하던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좀 구상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서로가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한 80년간은 미국이 뭐 냉전 때 그걸 양극 체제라 그랬지만 GDP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 같으면 여전히 미국이 패권국이었는 것 같고 그렇죠. 미국이 패권국인 상태가 적어도 한 2010년
지금도 어쩌면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패권의 내용은 좀 많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네. 이제 미국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네. 이렇게 돼 왔으니까 그 질서에 익숙해 있던 모든 나라들이 보면 지금 이 질서가 바뀌는 상황이 좀 불편하게 불안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더더구나 미국의 이 질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걸로까지 만들었던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 뭐 호주, 뉴질랜드,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보는 것 같으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온 이 질서가 망가지는 거니까 네.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는 예.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 미국의 이 질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이제 미국이 보고 있는 질서가 바뀌고 있는 이 지금 지구의 이 상태가 세계의 상태 속에서 그 구 질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나라의 비중이 지금 반드시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미 지금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목격을 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뭐 중국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를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옛날 같으면 꼭 뭐 비동맹 국가랄까 뭐 아니면 개도국이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나라들도 미국이 주도해온 이 패권적인 질서에 꼭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 안 하죠, 그죠?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을 한다 그래가지고 안 따라가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브라질 지금 이미 브릭스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브릭스 5개국의 GDP가 PPP로 따지는 것 같으면 2022년에 이미 G7 국가의 GDP를 초월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의 힘의 배분이 네.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그룹과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다른 거하고 이 비교를 해보는 것 같으면 이 균형이 조금씩 자꾸 침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위가 침식이 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이제 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흐름들을 전체들을 다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네. 그러면 앞으로 한 뭐 10년 후에 네. 다시 이제 2차 대전 끝에 나왔던 것처럼 세계의 패권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뭐 우리의 전략은 그냥 미국과만 딱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만 무조건 뭐 매달리면 같이 가면 된다. 네. 미국의 등에 올라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한국도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 자기의 제조업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 한국이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그러면 상당 부분 막힌다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도기 기간을 한국은 그냥 배 쫄쫄 구르면서 참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당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답이 나오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방위비 9배 늘리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우리 정부 쪽은 주한미군 유지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그런 말 실수를 안 하는데 이 양반이 해답까지 줘버렸어요. 야, 한국 조선산업 상당한 것 같아. 우리 선박 한국에서 수리하고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셰일가스라든지 이 원유를 갖다가 한국 같은 데 좀 수출하면 어떻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툭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딜의 일부분이 조선업 쪽에서의 삼박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와는 딜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나라 방위비 올리겠다, 뭐 주한미군을 가지고 철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하고 난 뒤에 가장 우리가 뭐 우려 섞인 그 눈으로 보고 그렇게 토의를 하는 의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방위 분담,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또 뭐 김정은 만나느냐, 뭐 이 세 그렇죠.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예. 아니고 이걸 한꺼번에 놓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부 다 개별적으로 툭툭 던졌지만은 트럼프가 한국에서부터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 30억 달러를 더 받는다. 네. 이 30억 달러가 뭐 미국에서 큰 돈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비트코인 몇 개만 그냥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예. 30억 달러도 될 수 있는 돈인데 네. 트럼프가 정작 그 한반도에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한 거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거는 한국에서부터 내가 돈 30억 달러 쟤네들 팔 비틀어 가지고 받아냈어. 그게 아니고 네. 내가 한반도에 7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건 너 알잖아.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말이야. 그 전쟁 끝내고 거기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도 내 이제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네.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우리 애들. 예? I brought my boys back home. 이게 트럼프가 정작 자기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하려면 트럼프는 북한하고 대화도 해야 돼요. 주한미군이 뭡니까? 이 주둔하는 목적이 뭡니까? 북한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여기서 추가로 감축하려면 네. 어떻게든지 간에 남북 관계에 뭔가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미군을 조금이라도 뽑죠. 그죠? 그걸 위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나서겠죠.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참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막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엮어 나갈 것이냐.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한반도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나토에 대해서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세계 경찰 노릇 했지만 앞으로는 세계 경찰 노릇 못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네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라. 네. 그 얘기니까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트럼프하고 이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만약에 야 방위비 30억 달러로 줄 테니까 그냥 너네들 이런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저는 판판이 깨지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아니라 한국이 이제는 그러면 좋아. 우리의 안보를 밀렸던 숙제를 우리가 이제 할 거야. 당신 말도 맞아.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트럼프하고 대화가 잘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미국의 상권 분립 제도에 의하면 외교적인 어떤 동맹 체결이나 또 경제적인 통상 외교라든지 이 모든 의결권 이런 거는 미 의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죠. 미 의회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상원도 그렇고 그렇죠. 하원도 맞습니다. 그렇고 물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래라 한다고 다 따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외교나 통상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빨리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수당이 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FTA 문제를 경제적으로 들고 나오고 군사적 방위비 부담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를 최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방위하기에 있겠느냐, 아니면은 향후에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소위 말해서 동남아 지역의 분쟁이 발생할 때 신속 기동 타격대로 만약에 보낼 수 있는 군이라고 그런다면 이 베이스 캠프는 명목상 한국에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동남아의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평화 유지군 셈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필리핀, 대만에다가도 분담금 달라 그러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터무니없습니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는 네. 저는 뭐 당연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장애 요인들이 있죠. 우리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은 네. 한반도에서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목적이고, 예. 그 2006년인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무렵이었는데 네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와가 크게 맞습니다. 논란이 된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방금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한미군이 그러면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예. 그때 양측이 타협했는 것 그 기억하시죠? 네. 그 한국은 그 여기 있는 미군들이 그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해한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한국이 여기 있는 미군의 활동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려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은 또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은 그 당시에 안 나왔던 거예요. 다만 이 문제가 양측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다라는 것만 확인이 됐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대만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만으로 전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네. 이건 이제 사전 계획이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한미 간의 그 동맹 조약의 운용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작전 계획 뭐 작게 50 뭐 27, 50, 29 이런 식으로 나와가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작전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미군이 여기서 대만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벽을 다 넘어야 그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그 영내의 다른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직은 좀 너무 먼 앞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